경기도 구로구의 미로 같은 골목길 사이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정인의 구두방이 있었다. 간판의 글씨는 바래고 페인트는 여러 곳 벗겨져 있었지만 이른 새벽부터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다. 이정희는 이날도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굽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가죽을 자르는 소리, 망치질 소리,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웠다. 가게 안은 오랫동안 축적된 가죽, 냄새와 본드 냄새가 진동했지만 정희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오늘은 좀 예쁘게 하고 나가야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딸 지우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32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워온 딸이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정희는 옷장에서 가장 정중한 옷을 꺼냈다. 10년 전에 산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손질을 잘해둬서 깔끔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고 신발도 자신이 직접 만든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지우는 강남의 유명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다. 정희가 점심 한 끼 건너뛰며 모은 돈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 덕에 딸은 훌륭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 신랑도 같은 회사의 고위 간부라고 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가게 한편에는 빨간 리본을 맨 가죽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정희가 한 달 넘게 공들여 만든 웨딩 슈즈가 들어 있었다. 아이보리색 실크로 감싼 굽 높이, 5cm의 펌프스, 딸의 발 치수에 정확히 맞춰 만든 평생 손으로 만든 신발 중 가장 정성을 쏟은 작품이었다. 지우야, 엄마가 만든 신발 신고 예쁘게 시집가렴. 상자를 품에 안은 정희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는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치장되어 있었다. 정희는 입구에서부터 위축감을 느꼈다. 자신의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고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저 신부 어머니입니다. 웨딩 플래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황스러웠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신부가 이지우예요. 직원은 태블릿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신부 측 리스트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혹시 다른 성함으로 등록되셨나요? 정희는 당황했다. 분명 지우가 초대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명단에 없을 수가 있었을까?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 사이 정희는 홀로 서 있어야 했고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신랑 측 요청으로 신부 측 손님 명단은 최소 인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대기해 주시겠어요? 최소 인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희는 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도 한편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정희는 웨딩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다. 축복 속에서 딸이 결혼 서약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자리에 어머니는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빨간 가죽 상자가 점점 무거워졌다. 평생 최고의 정성으로 만든 웨딩 슈즈가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1시간쯤 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로비로 나왔다. 신부는 아름다웠지만 어머니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왜 왔어? 반가움이 아닌 당황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우야, 너 결혼식인데 엄마가 안 오는 게 말이 돼? 축하해주러 왔어. 정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딸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여긴 엄마 있을 자리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있을 자리가 아니니?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머니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했다. 신랑 쪽에서
엄마 같은 분은 체면에 안 맞는다고 했어.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신부 어머니라는 게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32년 동안 온 정성으로 키운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그것도 결혼식 날에 이런 식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지우야, 그 구두 수선으로 너 키웠잖아. 유학도 보냈고 그건 고맙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도 체면이 있어.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 가죽 상자를 내밀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너 신을 웨딩 슈즈야. 엄마가 밤새워 만든 거야. 내 발에 딱 맞게. 지우는 그 상자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 본드 냄새 어릴 때부터 정말 싫었어. 진짜 왜 이래?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딸이 자신의 손길을, 자신의 모든 것을 혐오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지우야, 됐어. 그냥 가.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지우는 이미 돌아서서 웨딩홀로 들어가고 있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 빨간 가죽 상자를 안은 채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로부터 사과 전화라도 올까 기대했지만 핸드폰은 조용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보낸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후에야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냥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신랑 집안에서 무슨 말 나오면 감당 안 돼. 이해해줘.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32년의 모정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딸의 모습에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휴대폰에서 딸의 연락처를 지웠다. 사진도 메시지도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가게에 나가서는 30년 넘게 걸려있던 정의 구두방 간판을 내렸다. 이지우의 엄마 이정희로 살던 인생. 이제 끝.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정희는 가게 셔터를 내렸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했지만 정희는 폐업한다는 말 외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정희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저 빈벽을 바라보며 지난 32년을 되돌아볼 뿐이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할 때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때는 지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마저 스스로 등을 돌렸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30년 넘게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나왔다. 남편 김철수가 남긴 것들이었다. 공장, 부지 지분 문서와 작은 생명보험 증서.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공장 부지는 산업단지 이전으로 방치된 땅이 되었고 보험금도 워낙 작아서 손대지 않고 있었다. 궁금해진 정희는 구청에 문의해봤다. 놀랍게도 그 방치된 땅이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에서 소셜 벤처 창업허브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험사에도 연락해봤다. 20여 년간 복리로 불어난 보험금은 정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 있었다. 이게 다 진짜야? 부동산 중개사와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현실감이 없었다. 평생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꿈에서 남편 철수를 만났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꿈에서 깨어난 정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다. 6개월 후, 구로구 신도림동에 손길의 집이라는 간판을 단 건물이 문을 열었다. 1층은 수제화 공방이었고 2층은 여성기술교육원이었다. 정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곳에서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손으로 만든 것은 오래가요. 발을 감싸주는 신발처럼 마음도 따뜻하게 감싸주죠. 정의 말에 수강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기계가 찍어낸 획일적인 신발이 아니라 한 명의 발 모양에 맞춰 정성스럽게 만든 신발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 그것이 정의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공방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놀림이 점점 능숙해지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왔다. 정의 역시 변했다. 딸에게만 매달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손길의 집은 단순한 기술교육원이 아니라 상처받은 여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곳이 되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구두 수성공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에게 중요한 것은 유명세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공방에 나와서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 샵샵 7장. 손길의 집이 개업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 번진 화장, 무릎이 찢어진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정희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정희의 심장이 멈출 듯 했다. 지우였다. 엄마.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우야? 정희도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1년 전 그 호텔 로비에서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앉자. 정희는 의자를 하나 내주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집도 넘어갔어. 시댁에서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쫓아냈어.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청해봤는데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안 받아. 정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 기술을 배워서 혼자 살아볼게. 지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교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절망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다.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지우를 바라봤다. 1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것은 거만했던 신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 여성이었다. 손, 내밀어봐.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예전에 매니큐어로 윤기 나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정희는 그 손을 잠시 감쌌다. 여전히 자신의 딸의 손이었다. 이곳에선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이정희 원장님으로 대해야 해. 그리고 지우 씨가 정말로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 기술도 마음가짐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수강생들과 똑같은 조건이야. 특별 대우는 없어. 네, 원장님. 그 순간 30년 넘게 이어져 온 모녀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희는 더 이상 지우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지우 역시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딸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장님과 수강생으로 부르며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혈연을 뛰어넘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손길의 집의 저녁 불빛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다. 한 여성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성장기이다. 정희는 딸에게 배신당한 슬픔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았다. 대신 그 아픔을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바꾸었다. 진정한 존엄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존 관계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 정의의 손길은 이제 딸 하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발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다.